정의롭고 품격 있는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혜승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오늘부터 합류를 해주셨고요. 아유 벌써부터 여러분들 너무 반겨주시는 것 같아요. 박상수 변호사님 응원 왔습니다. 박상수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셨다고 헐레벌떡 왔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네, 박상수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상수. 아유, 이런. 박상수. 지금 박수 치며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저하고는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저한테는 박수 한 번 안 주시더니 이럴 수 있습니까? 네. 근데 뭐 저기 요즘 이렇게 뭐 연호를 받을 상황은 아니어서. 네. 제가 조금 자제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힘들 때 웃는 게 인류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래야죠. 뭐. 감사해요. 일단 우리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여러분들께 좀 진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상수 변호사입니다. 제가 대변인이라고 소개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지금 아직 모르겠는데 아직 사퇴는 안 했어요. 네. 예, 근데 당에서 당번 대변인이라는 게 있는데 당번 대변인 지정은 안 해주는데 또 주요 당직자들에게 보내는 문자 네. 매일 아침에 그 기사들 이렇게 하는 거 네. 이런 건 또 다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대변인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저번에 누구지? 송영훈 변호사님한테 누가 그거 네. 물어보더라고요. 예. 혹시 법인카드 반납하셨어요? 아니 뭐 안 했는데 쓰진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아직은 맞대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아니면 법인카드부터 반납받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아직 이제 쓰지 않고 있는데 그냥 네. 대표님 사퇴하시고 나서는 예 갖고는 있어요. 네, 예. 그러면 뭐 아직은 공식이다. 그렇구나. 연락이 오면 이제 그게 이제 그때가 끈 떨어지는 때군요. 그래서 저희가 송영훈 변호사님도 대변인 앞에 이렇게 물음표 이렇게 써드리고 있어요. 예. 확정이 되면 물음표에서 이제 전으로 바꾸는 걸로. 네네. 그렇게 할까요? 예,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네, 그냥 변호사로 써주셔도 되고,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뭐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직함과 직책이 중요합니까? 이 사람의 마음과 진정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응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벤져스 이제 끝나서 오신 거죠? 잘 알고 있어요. 하여튼 고맙고 저희가 요즘에 하고 있는 운동이 있죠. 먼저 좋아요 누르고 그 다음에 시청을 하시는 겁니다. 자, 좋아요 안 누르고 오신 분들 빨리 좋아요부터 누르고 다시 시청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카 왕창 쓰세요 나오는 글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이재명 우리 보수는 아니에요. 이재명과 다르죠. 네, 그러지 마세요.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소식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기자와의 인터뷰를 2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소환, 체포, 구속에 대한 언급이 좀 구체화되어 가고 있고요. 또 소환 통지서를 거부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얘기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었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이거였어요. 내란을 미리 말하고 하는 게 어딨냐? 이런 말 했던데 자 변호사님의 해설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MBC 2시 방송에서 생중계로 기자회견을 보고 생중계로 그걸 해설을 했어요. 바로 보고 바로 맞받아서. 네. 석동현 변호사 개인적으로도 압니다. 예, 뭐 워낙 법조계에서는 명망이 있으신 분이고 예전에 이제 제가 같이 활동을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한 적도 있어서 네, 이윤선님 감사합니다. 예, 변협 회장 선거 때 같이 캠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워낙 존경받는 분이죠. 법조의 원로시고. 근데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오랜 친구 사이였다고 하죠. 예, 그리고 송파갑에 출마를 하려고 하셨다가 송파갑에서 공천이 안 되시면서 자유통일당으로 가셔서 자유통일당 비례 후보로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가 자유통일당 후보들이 전부 당선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외 정당이 됐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원내에 진입은 못하신 오랜만에 석동현 변호사님을 우리는 이제 법조계에서는 기존의 직함으로 많이 불러요.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님은 검사장 출신이어서 이제 우리 변호사들끼리는 뭐 석검사장님, 석검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검찰 안에서도 기획통이셨고 굉장히 몇 년 전에 제가 같이 있을 때도 굉장히 그 연세에 비해서 머리가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시고 굉장히 치밀하고 식견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오늘은 기자회견을 계속 보는데
제가 아는 석동현 네. 검사장님이 맞는지 약간 사실 저도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볼 때 그런 느낌 전혀 못 받았는데 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그래요? 스마트하시고 법조계 법조 후배들한테 굉장히 많이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꽤 모든 이슈들에서 상식적인 스탠스를 유지해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제가 알고 있던 석동현 검사장님에 대한 그 모든 이미지, 네. 그 모든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뒤집는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속상한 일들이 좀 많은데, 네, 트위스타님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인호 교수님께서 네. 중앙대 로스쿨의 이인호 교수님이죠. 이분이 이제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끝내고 이제 박사를 서울대 하면서 아마 박사를 받았을 겁니다. 헌법 박사를 받으시고 네. 제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할 때 헌법 연습이라는 수업을 듣고 거기서 이제 그 소논문 같은 걸 통과해야 됐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쓴 논문이 뭐냐면 5.18 12.12 특별법의 합헌성 관련된 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김영삼 정부 때 네. 5.18 12.12 특별법을 통해서 전두환을 이렇게 처벌한 요 특별법이 네. 합헌이냐 위헌이냐라고 하는 그걸 이제 합헌이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검토한 그거였는데 네. 당시 이인호 교수님이 제 논문을 통과시켜 주신 분이에요.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질문도 많이 주셨고 제가 그 디펜스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네. 통과를 하긴 했는데 그때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질의응답 중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입법이 진정소급 입법에 해당된다면 그것이 합헌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네. 얘기할 때 제가 5.18 12.12라는 이런 거대한 사건은 정의의 실현이 더 중요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 안정성이나 질서를 지키는 것보다는 네. 그 정의 실현의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진정소급 입법이라도 합헌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 하지 않으시고 통과시켜 주셔서 제가 그래서 서울대 법대 법학사를 받게 해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분이 그 이인호 교수님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그 이인호 교수님이 최근에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헌적이지도 않고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글을 쓰셨어요. 그게 지금 이제 보면은 네. 또 다른 헌법학자로 우리나라 헌법학의 한때 3대 헌법학자로 분류됐던 연대법대의 허영 교수도 네. 지금 위헌적이지 않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내셨죠. 그 허영 교수 그다음에 이인호 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짤이 요즘 돌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상계엄은 위헌이 아니다, 내란이 아니다 하는 짤이 돌던데 네. 허영 교수님의 헌법책은 제가 보진 않았는데 이인호 교수님은 제가 서울대법대에서 이 헌법으로 법학사를 딸 때 네. 학위를 취득할 때 그것도 5.18 12.12 특별법으로 제가 소논문을 쓸 때 그때 통과를 시켜주신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이런 글을 쓰셨다는 게 제가 참 뭔가 마음이 그렇죠. 진짜 좋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법학자로서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가치관의 문제인데 이 가치관이 한순간에 뒤집혔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석동현 네. 검사장님의 그 인터뷰를 보면서도 그걸 생방송으로 보는데 네. 제가 알던 석 변호사님의 모습도 아니고 그 말씀의 내용을 보는데 정말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네. 민주당 쪽 패널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네. 석동현 변호사 왜 저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냐.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네. 본인이 알고 있는 법적 상식과 사고에 네. 맞지 않는 얘기를 할 때 법률가들은 말을 이렇게 시원스럽고 논리적으로 하질 못한다. 제가 생각하기에 석 변호사도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변론을 하기 위해 오늘 변론을 시작한 겁니다. 변론을 하기 위해 노력은 하셨지만 아마 본인이 갖고 있는 법률가로서의 양심에 네. 뭔가 이렇게 어긋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내가 알던 모습과는 좀 다른 네. 그러한 모습의 인터뷰를 한 것 같다.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역시도 그거 아니면 설명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인터뷰 내용에 굉장히 인상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비상계엄은 헌법적 수단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헌법적 수단이다. 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었어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헌법적 수단이다.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길었지만 저는 네. 이제 법률가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단어들만 머릿속에 탁탁 잡히는데 좋습니다. 그 내용을 듣다가 헌법적 수단이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리더라고요. 네. 그 헌법적 수단이라는 말은 왜 썼냐를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탄핵소추 심판 사건과 내란죄 수사 사건 두 가지가 있을 때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형사적인 사건이에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위헌인가라고 이야기하는 헌법 사건입니다. 네. 근데 이제 헌법적 수단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위헌이 아니라 비상계엄이 합헌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함으로써 탄핵소추 심판에서 기각을 받아내기 위한 논리로서 헌법적 수단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가 네.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내란죄와 관련돼서 미리 이야기하고 누가 내란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지점이 있었어요. 네, 미리 선포하고. 그렇죠. 저는 그 지점이 딱 귀에 걸렸어요. 예. 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계엄의 선포 과정이라는 걸 보면 법적 절차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네. 법적 절차, 계엄의 선포라는 법적 절차의 과정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지켜서 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두 가지를 동시에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하나는 네. 적법 절차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합헌적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을 노리는 그 논리를 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법적 절차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정당행위라고 합니다. 정당행위. 그래서 정당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돼도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는 정당 방위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아는 건.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정당행위라는 게 있는데 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은 그에 대해서는 아예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하는 행위는 배를 째기 때문에 상해죄 구성 요건에 해당됩니다. 왜냐 신체를 훼손했으니까. 네. 하지만 의사가 수술을 하는 행위는 적법한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상해죄로 처벌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계엄이라는 것을 네. 헌법상의 수단이고 정당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당행위로서 적법한 절차로서 계엄의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과 공표라는 절차를 밟았다. 그러니까 공표를 했는데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런 논리군요. 예, 그래서 정당행위를 주장한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2-3시간 만에 풀어버렸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인상적인 이야기가 의원들을 체포하라고도 안 했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것은 이제 무엇을 노린 말이냐면 네. 이재명이 위증교사에서 무죄를 받을 때 썼던 방식이고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역시 주장할 때 썼던 방식인데 나는 범죄를 할 범의가 없었다. 즉 고의가 없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죄의 객관적인 구성 요건의 행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네. 나는 체포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라고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 고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 행위와 그다음에 주관적 구성 요건에 고의가 없다라는 두 가지 주장을 해서 이것을 무죄로 가져가기 위한 변론 전략을 보여줬다. 이야. 아니, 제가 이제 계엄이 딱 시작이 됐을 때 저희 강찬우 기자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저희가 이제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아, 근데 도대체 왜 계엄을 한 거지? 이렇게 될 줄 몰랐나? 그 대통령은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계엄을 했지? 라고 했을 때 강찬우 기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일각에서 들리는 얘기는 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것을 법적으로만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적으로만 보면 대통령이 무조건 할 수 있고 했을 때 위법적이지 않은 위헌성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져보고 법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데 하고 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떠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변호인의 얘기와 논리를 보니까 그런 생각 진짜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헌법적 수단으로 보고 네. 일종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정당 행위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자신은 체포하라는 지시를 안 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이제 고의를 조각시키는 자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한 거고 앞으로 변론 방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론 방향이 네.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포조에 대한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는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네. 그들이 진짜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이럴 때 이제 앞으로 이 변호인단이 어떤 변론 전략을 쓸 것이냐를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이미 오늘 아침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요. 네. 영화로도 제작이 됐는데 이태원 살인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 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알죠. 네. 이태원 살인 사건은 그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남자친구인 사람이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왔던 그 남자친구가 그 좁은 화장실에 갔을 때 그 두 명이죠. 네네. 유학파와 또 이제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두 명이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 남자친구인 이 분을 네. 굉장히 잔인하게 살인한 사건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 사건은 둘 다 처음에는 사실상 무죄가 나오는 걸로 끝이 났어요. 나중에 이제 이것이 밝혀지면서 진범이 처벌되긴 했지만 사실상 무죄가 나는 걸로 끝이 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은요. 그걸 이제 이재명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모든 사안에 있어서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걸 인두비오 프리레오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무죄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수준의 의심을 넘는 입증이 필요해요. Beyond the reasonable doubt라고 그래요. 그래서 합리적 수준의 의심을 넘는 그 입증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누가 죽였는지에 그땐 CCTV도 없고 화장실은 당연히 CCTV도 없으니까 둘 중에 누가 죽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목격자도 네. 없는 거예요. 근데 서로 제가 죽였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가 죽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둘 다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태원 살인 사건에서 쓰였던 그 법리인데 지금 대통령과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일종의 그와 같은 핑퐁을 치기 시작했다. 아, 네. 여기에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딱 이해가 됐어요. 아,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알겠다. 아, 근데 너무 뭐랄까요?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나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 나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 할 거면 이런 일 하지 말았어야죠.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이 네.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것을 최대한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관대한 제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 관대한 제도를 이재명과 조국이 네. 충실히 누리는 것을 봤어요. 아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5년 만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누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변호인단들이 그 인터뷰하거나 이러는 거 백브리핑하는 거를 보면 네. 국민들이 가슴을 치는 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아, 그렇죠. 저 사람들 왜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죠. 그렇죠. 네. 근데 효과는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조국은 5년 동안 미루면서 국회의원도 하고 제2야당의 대표까지 하면서 그러고는 들어갔잖아요. 그랬죠. 네, 이재명 대표도 지금 만만치 않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과정을 지금 가겠다는 겁니다. 노리고 있다. 네, 근데 변호인단들은 뭐 오늘 석동현 변호사가 보이는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모양 빠지는 모습은 계속해서 보낼 거예요. 근데 의외로 네.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예. 제가 어떤 소위 포인트죠? 말하는 친윤계 변호사 중에서 네. 그 페북에 쓴 것도 제가 봤는데 거기에서 무슨 수사를 이렇게 하냐? 위법 수집 증거로 다 날아가겠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도 주장을 하겠구나.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수사가 검찰, 경찰, 공수처가 셋으로 나눠져서 이루어지면서 수사 절차나 절차법이 또 민주당이 다 꼬아놨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 절차법에 되게 다 좀 아슬아슬하게 걸치게끔 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초동 수사가. 네.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반을 다퉈서 절차 위반으로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가 없어요.
유죄 증거라도. 그래서 이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까지도 주장을 하겠구나. 네. 그래서 뒤늦게 이제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공수처로 일원화를 한 거죠. 그나마 현행법 안에서 가장 논란이 없을 곳이 공수처니까 공수처로 일원화를 시킨 건데 그 전에 또 세 곳으로 나눠져서 수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 진술들이 네.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그리고 굉장히 지루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이게 언제 끝나나 싶은 그러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이고. 그러니까 네. 그러한 지점들이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버티면 된다. 이재명을 봐라. 버티니까 결국에는 저렇게 되지 않느냐. 네. 똘똘 뭉쳐서 버텨야지 어디 딴소리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친윤계라는 당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네. 자, 요거 하나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지금 친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가슴을 답답하게 쳐요.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조금 어폐가 있죠. 지금 국민의 75%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고 심지어는 70% 이상이 내란죄가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 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왜 저러지 했는데 오늘 변호사님 얘기 들으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가 이해가 딱 갔어요. 네. 네, 완전 근데 유타 강사. 이해 딱 갔어요. 문제는 뭐냐면 네. 이재명 대표의 죄명은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어렵기도 하고 문제예요. 많기도 해요. 뭐가. 많기도 한데 네.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제가 설명하려면 1시간이 부족해요. 대북 송금도 이것도 설명하려면 꽤 길어요. 그나마 위증교사랑 김문기 아냐 모르냐 정도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확 와닿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확 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사건들에 대해서 그냥 민주당은 이렇게 한 거예요. 퉁쳐서 이게는 탄압이다, 뭐다,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재판을 끌어놓고 법정연금이다, 이런 헛소리들 하면 이게 법률가들 입장에서 보면 뭐야, 자기가 저렇게 해놓고는 자기가 연금 당했다는 게 말이 돼? 이러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끄니까 이게 뭔가 우리 대표님을 힘들게 사법부가 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하고 있어,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뭔가 억울한 사람들이야 이런 프레임을 계속 만들었죠.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그래서 먹혔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그대로 소위 말하는 우리 당의 친윤들은 네. 그걸 벤치마킹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법정 다툼을 하면서 탱킹을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계엄은 안 어려워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장동의 그 복잡한 구조는 어려워요. 제가 이재명 대표의 죄가 결코 가볍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대북 송금 오늘 감형되고도 7년 8개월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죄는 맞는데 근데 이게 설명이 힘들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든 구조야. 마음에 와닿질 않아. 근데 계엄은 너무나 쉽고 전 국민이 생중계로 봤어.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삶이고 너무 우리가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대장동 백현동은 뭔지는 알아. 그렇지만 제목만 알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관심도 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버티기로 간다. 형사사법제도를 이용해서 버틸 수는 있습니다. 네. 버텨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 얘기를 이 탄핵이 되기 전부터 모든 방송에 나가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방식, 조국 대표가 했던 방식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쓸 거다. 야. 그대로 쓸 거다. 그리고 그렇게 그대로 쓰는 것을 보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네. 자 보세요. 전 국민들이 계엄을 봤단 말이에요. 전 국민들이 생중계로 봤고 전 국민들이 머리로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의 판단을 이미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의 이제 아주 소수 뭐 한 10% 정도 되는 10% 네. 내외 그 사람들은 세상 없어도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네. 부산 수영에서 출마하면서 받은 9% 네. 이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당을 거슬러서라도 함께 갈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9%예요. 네. 거기다가 자유통일당이 가지고 있는 2%, 두 개를 더하면 한 11% 정도. 요 정도는
끝까지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있을지 몰라요. 네. 근데 나머지 9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걸 다 받고 이미 판단을 다 하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계속 탱킹하면서 5년을 끈다. 예를 들어 조국 대표처럼 5년을 끈다. 네. 그냥 우리 보수 진영은 일종의 그 게임을 해보시면 알죠. 그 게임에 보면 그 독당하는 거 있어. 독. 네. 그 독이 딱 걸리면 그냥 돌아만 댕겨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렇게 HP가 달아요. 그냥. 네. 그냥 독을 당한 상태로 그냥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아, 찰떡 비유. 아이고 쏙 예, 들어왔어요. 네. 독당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독템에 당했어요. 독 아이템에. 아유, 근데 지금 이 독 아이템에 당한 상태에서 독 아이템을 벗어날 수 네. 있는 포션을 깨버리고 포션을 깨고 그냥 독템을 당하면서 민주당이라는 괴물과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계속 이 내부에서 그 저기를 당하면서 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안 된다고 아니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빨리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빨리빨리.